수학의 이론입니다. 나노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충분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그룹에서 연구한 거 말고 순수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쪽으로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노튜브 연구 중에 이런 쪽의 연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노튜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피직스 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직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관심사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제 나노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인 것처럼 저건 이제 나노튜브 한 가닥이 두 개의 그 금선 위에 걸쳐져 있는 건데 저건 이제 나노튜브 하나가 과연 반도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AFM이나 이런 팁에다가 나노튜브를 붙여가지고 이 끝에 나노튜브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파인 니들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라이딩을 나노 레벨에서 이런 할 수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나노튜브 끝에다 어떤 펑셔널 그룹을 붙여서 아주 하이 덴시티 메모리를 만든다든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세마이 컨덕팅 메모리가 아니라 마그네틱 메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노튜브 두 가닥을 가지고 뭐 어떤 앰폼을 짚는 집게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이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테크놀로지의 프론티어까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밀 수 있는 데까지 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갖고 예를 들면 이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 길이가 다르거나 굵기가 다르면 우리가 콩을 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노튜브의 굵기나 길이, 그리고 희망하기는 결정성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나노미터 레벨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쪽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희망하기로는 굵기하고 길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결정성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데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템플레이트, 틀이죠. 틀을 사용해서 틀 속에다가 나노튜브를 키우자 이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틀의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틀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소위 말하는 에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옥사이드죠. 이거 나노하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집을 만드는 건데, 벌집의 그 구멍 크기가 한 4나노에서 200나노 정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깊이는 한 700마이크론까지 만들 수 있고, 1cm 제곱당 이 구멍의 개수를 10의 8승에서 10의 12승까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게 리소그라피나 뭐 이런 굉장히 하이텍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비커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하이 퓨리티의 벌크 알루미늄을 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항상 있죠. 이것을 SB 용액 속에서 에너다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벌면서 산화시키죠. 그러면 이제 표면에 알루미나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이 알루미나로 변하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 용액이 SB이기 때문에 에칭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에칭될 때 구멍이 랜덤하게 뚫리는데, 이게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나로 되면서 부피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만원버스에 사람이 자꾸 타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헥사고날 프로스피킹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하고 딱
구멍이 저절로 헥사고널 크로스피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애칭을 해서 녹여내면 이번에는 요걸 딤플이라고 부르는데 딤플이 헥사고널 크로스피팅으로 쫙 깔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에너다이제이션을 하면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딤플 스트럭처가 AL2O3가 되도록 딱 맞춰져 있는 스트럭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구멍이 너무 작다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배칭을 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데포지션을 통해서 밑에다가 중속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하려면 이게 AL2O3가 저전체고 이건 알루미늄이니까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메탈을 일렉트로 데포를 할 때는 요 베리어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를 얇게 만듭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베리어 레이어 피딩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전기를 여기다 걸어주면 이 코발트 이온이 니켈도 좋고 여러 가지 메탈이 되는데 메탈 이온이 이쪽으로 흘려 들어와서 여기서 리덕션이 돼서 밑에부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VD를 하면은 그대로 카본 나노트가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노 템플레이트를 활용해서 구멍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촉매 파티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나노튜브가 아주 일정한 다이아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 실제로 한 예인데 80나노미터 구멍에서는 80나노짜리가 나오고 40나노 구멍에서는 40나노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 컨트롤은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 나노튜브가 구멍에서 하나도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어떤 경우는 콩나물처럼 전부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나오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션이 달라진 게 이게 수소가 없는 거고 이건 수소를 많이 넣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촉매 문헌을 들춰갖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가스는 이제 아세틸렌인데 아세틸렌이 카본 나노튜브가 되는 과정은 결국은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수소를 많이 넣어주면 이게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원활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알루미나 월이 있고 여기 코발트 촉매가 있는데 이 알루미나 월 자체도 약간의 캐탈리틱 에너지가 있습니다. 스트롱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반응이 가도록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표면에 고루 카본이 붙게 되는데 그거는 트루 카본 나노튜브라기보다는 아몰퍼스 카본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제 초창기에 네이처에 논문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노튜브 분야의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 중에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진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템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건 아몰퍼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코발트는 이제 굉장히 니켈도 좋고 철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다 되는데 상당히 스트롱한 캐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트루 나노튜브가 아까 우리 나노기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라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캐탈리스트를 넣지 않고 하이드로크로모 파이로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제 표면에 이렇게 카본이 저희는 아몰퍼스 카본이라고 믿는데 이렇게 붙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속에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이트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대충 크리스탈라이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알루미나만 녹여내면 카본이 튜브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녹여보면 카본 튜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높이가 다 같습니다. 요걸 얻을 때는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옥시전 플라즈마로 위를 깎아낸 다음에 요걸 녹여낸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캐탈리스트를 넣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수소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여기서도 자라 올라오지만 벽에도 아모르포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 올라오다가 이 벽에 붙은 아모르포스 때문에 이렇게 모종의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촉매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햄이 이제 촉매가 아직 아래에 있는 경우인데 여기 이렇게 자라 올라왔고 여기 아모르포스 카본 월이 여기 좀 보입니다.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좀 가져오질 않았는데 확대해보면 여기는 아주 결이 잘 나와 있고 이쪽 월은 아모르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이 월에 생기는 아모르포스 카본 포메이션이 극도로 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녀석이 탈출할 때까지 이 월에 충분하게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오게 됩니다. 이런 나비를 활용하면 틀을 만들 때 큰 구멍이 가다가 작은 구멍이 되는 이런 틀을 만들어 이게 지금 만든 건데 촉매가 요즘에 좀 깊게 들어갔죠. 그렇게 만들면 트루 나노 튜브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 아모르포스 카본 튜브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튜브인 튜브 형태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여기처럼 캐탈리스트 파이크를 솔젤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주 파인하게 캐탈리스트를 월에다 이렇게 분산을 시키게 되면 이게 아모르포스 카본이 바깥에 붙고 촉매에서는 트루 나노튜브가 자라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녹여내면 아모르포스 카본 주머니 속에 트루 나노튜브가 들어있는 나노튜브 백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한 것들인데 누구도 이거를 유니파이드 메커니즘을 갖고 한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묻혀본 거죠. 맞는지 틀린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메커니즘 스타디를 해서 얻은 지식을 갖고 이제 탄소 나노튜브의 디멘전을 컨트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에너다이징을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구멍 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녹여버립니다. 이 이유는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하는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알루미늄의 멜팅 포인트가 한 650도에서 660도 정도라서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리 없애버리고 뭐 850도 있는데 뭐 더 높은 온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때 전부 아모르포스 카본이 붙게 되죠. 주로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이제 크리스탈리네티가 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고 옥시전 플라즈마로 겉을 덜어내고 알루미늄을 녹이면 이걸 카본 나노튜브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카본은 카본이고 튜브 형태고 크기는 나노. 그러니까 결이 좀 약하지만 그냥 많은 사람이 그냥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캐탈리스트를 쓰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만든 건데, 이건 코어 와이드닝, 코어를 10분 넓히고 30분, 50분 넓혀보면 나노튜브가 43, 69, 7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전부 43으로 다 거의 균일합니다. 이건 전부 60, 이건 전부 77. 그래서 사이즈가 일정한 이게 결은 약하지만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봤던 그 나노 트위저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꼭 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쓸 수 있고 또 AFM-T로 쓸 때도 꼭 결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차피 멀티얼이니까 반도체로 쓸 수는 없겠지만 자오간 그런 양자 효과를 이용하는 쪽에는 이것은 어려워지죠. 이런 크리스탈리티가 낮아서 가짜다. 그러면 크리스탈리티가 높은 걸 원하겠죠. 그 경우에는 촉매를 넣으면 됩니다. 촉매를 넣고 키우면 이렇게 자라고, 근데 이제 표면에는 아모르포스 카본이 좀 붙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요 홀 속에도 아무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모르포스 카본이.
이거를 울트라소닉 웨이브를 써서 대략 쳐내고 플라즈마로 깎아내고 다른 파트를 다 녹여내면 멀티컬 나노튜브 이 경우는 결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면 크기가 완전히 같지는 않죠. 이 경우에는 다이아미터만 같고 크기는 대충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예인데 처음에 이렇게 나노튜브를 키우고 이거를 울트라소니케이션을 하는데 울트라소닉 웨이브를 주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캐피테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버블이 콜랩스 하면서 핫스팟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핫스팟이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핫스팟이 나노튜브를 어택을 해서 윅한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 그 디펙트가 이 울트라소닉 웨이브가 흔들어주기 때문에 캔틸레버가 윅 포인트에서 부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데 그런 마이크로 버블의 핫스팟이 디펙트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전부 여기가 잘려야 되는데 그런 디펙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잘려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가 잘리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잘리게 됩니다. 근데 오래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결과인데 소니케이션은 1분, 10분, 60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태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을 녹여내면 이제 나노튜브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뭐 부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사이드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 템플레이트를 만들 때 깊이가 1마이크로 그리고 크기가 80나노짜리 구멍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깊이가 2마이크로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셔가 12.5고 이건 25가 됐고 요거는 깊이는 2마이크로니까 구멍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거죠. 그러면 에스펙트 레이셔가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레이트 에스펙트 레이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요거를 완전히 동일한 컨디션에서 나노튜브 활성을 해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펙트 레이셔가 작을 때는 매스 트랜스퍼가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라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 올라가는 녀석이 잘 자란 녀석은 잘 자라지만 조금 잘 못 자란 녀석들 왜냐하면 촉내 액티비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잘 못 자란 녀석은 매스 트랜스퍼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놈만 쭉 자라고 이건 자라 올라오면 불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아주 익스트림이 작은데 에스펙트 레이쇼를 이 정도 바꿔주니까 지금 그 단위 면적당 나노튜브의 덴시티가 10의 9승에서 10의 5승까지 4 orders of magnitude가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필드 에미션 디바이스 쪽에서 잠깐 이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 기술이 결국은 그 면적 밀도를 나노튜브의 면적 밀도를 조절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가 하면요 그 잠수함의 드래그 리덕션 하는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방울이 어떤 서피스에서 늘어붙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이 떠있으면 그 로터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연꽃 이파리처럼 피지컬이 이제 이렇게 오톨로톨하게 돼 있어서 물방울이 접촉 면적이 작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케미컬리 하이드로포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노튜브가 이렇게 밀집된 위에 물방울이 뜨게 되면은 단게 요 상당히 작죠 면적이. 그 다음에 나노튜브 자체는 이제 요건 쉽게 금방 하이드로포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잠수함 서피스에다 이런 걸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속으로 가게 되면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 레이어가 이렇게 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서 드래그 리덕션 서피스를 만드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밀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는지 MRS 블랙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전자 디바이스, 이 IT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에는 알루미늄 시트에다 이런 거 만들어갖고 소용이 없죠. 실리콘 웨이퍼에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SiO2를 좀 깔고 나이오비움으로 패턴을 한 다음에 알루미늄을 스파터에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다이제이션을 하면 구멍이 이제 쭉 뚫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렉트로 데포지션을 하는데 일렉트로 데포는 지금은 이제 요게 알론이 나가돼서 절연이기 때문에 요게 나이오비움이 있는 여기에만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캐탈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노튜브를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에만 나노튜브를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250 마이크론짜리 패턴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나노튜브가 그 위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그 코어 뎁스를 500에서 이제 300으로 낮춰준 거죠. 얇게 만드니까 에스펙트 레이쇼가 작아서 여기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겠죠. 이게 결과인데 훨씬 많이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이 나이오비움 패턴이 있는 곳에는 자라고 없는 곳에는 전혀 안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촉매가 이쪽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있는 응용들은 남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노튜브 크기를 조절해서 해봐야 사실 빛이 안 나죠. 그래서 남들이 가급적 있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응용,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이쪽은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이런 과정인데,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절연층 얹고 게이트를 얹고 그 다음에 게이트 일렉트로드 패턴이 가고 희생층으로 알루미늄 레이어를 얹고 거기다가 타이타늄하고 금을 얹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려보내면은, 그러니까 여기 희생층을 날려보내면 이건 없어지죠. 그럼 여기 타이타늄 위에 금이 얹힌 이런 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크기를 일정하게 맞은 카본 나노튜브를 여기다가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를 이용해서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나노튜브의 끄트머리가 이 게이트하고 높이가 딱 맞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요 에미터의 높이가 게이트보다 높아지면 이게 조절이 안 될 거고요. 이게 너무 낮아지면 또 카바트가 이쪽으로 셀 테니까 제일 좋은 게 옵티마이즈 된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CDD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키우거나 뭐 이런 테크닉인데,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어떤 플렉서블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다이얼 그룹이 붙어 있는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를 분석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징크 갖고 링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카본 나노튜브를 끝에다 펑셔널 그룹을 단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붙이게 되면은 여기 어떤 판 위에다가 여기에 이제 설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링커가 있고 카본 나노튜브가 붙은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건데, 그 플렉서블한 PET 위에 타이타늄을 얹고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거 패턴을 하고 그 위에다가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를 이용해서 카본 나노튜브를 붙인 겁니다. 이건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휘어주는 거고, 필드 에미션 해보니까 보통 나노튜브 필드 에미터들이 1V, 2V 사이에서 이제 올라오고 턴온이 되는데, 이 턴온이 상당히 높죠. 이 이유는 이제 일렉트로드하고 카본 나노튜브 사이에 설퍼도 있고 하이드로카본 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진공관을 나노 크기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사실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진공관을 썼는데 진공관이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작게 만들어서 고도로 집적을 못하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IC로 다 간 건데 통신 같은 데 가서 10GHz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솔리드 속을 전자가 가면은 굉장히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큐 디바이스 쪽으로 가야만 그 로스가 없어서 하이 프리퀀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백큐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진공관을 랭스가 수마이크론, 다이미터가 100 나노미터 정도짜리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주로 이제 실리콘, 실리콘 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크롬이나 타일을 깔고 금으로 패턴하고 SiO2 깔고 게이트 메탈 깔고 알루미늄을 수박합니다. 에너다이제이션에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으로 구멍을 끝까지 계속 뚫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샘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일렉트로포레시스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노튜브 에미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베포레이션을 해서 에너드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베포레이션 과정이 백큐 과정이기 때문에 이 속의 백큐이 저절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그 진공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작은 진공관을 만든 건데 그 에너드 머티리얼로 예를 들어 타이타늄 같은 그 게터 머티리얼을 쓰게 되면 쓸수록 진공도가 좋아지죠. 여기서 생기는 그 가스를 게터가 잡아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컨셉추얼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삼성에서 한 건데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카본 나노튜브로 테라빗 반도체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가 결이 없는 아몰퍼스 카본 튜브지 이 결이 있는 진정한 나노튜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삼성이 저한테 이걸 의뢰를 해서 이 일은 딴 분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됐다고 발표했던 데이터들이 전혀 리프로듀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요게 이제 과거에 삼성이 발표했던 그런 데이터들인데 지금 전혀 리프로듀스가 안 됩니다. 그냥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제 펄러스는 이 나노 템플레이트를 활용합니다. 나노 템플레이트가 이제 디멘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노튜브를 키웠더니 디멘전 조절이 좀 되더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싱글홀을 해야 되는데 싱글홀은 우선 만들어도 매번 템을 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또 가는 멀티월이 사실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굵은 걸 갖고 힘들어요. 쉽게. 되게 네이처나 사이언스 보면은 사람들도 자기 쉬운 걸로 하고 이게 나중에 잘하면 이게 된다는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면 여러 가지 다양한